안녕하십니까. 이커의 컨텐츠 연구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이나 자소서 작성 시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있는 표현들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의 인지적 집중력의 한계는 약 20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면접관은 3시간 넘게 수많은 자기소개와 수많은 지원 동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참신한 표현, 좀 더 개성이 담긴 표현을 해야지 면접관의 뇌에 각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 용어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할 만한 투자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근데 스타트업 대표인 나도 여기 따라 들어가서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말들을, 어떤 표현들을 해야 되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스타트업을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시대에 가산화수소를 먹어서 응급실에 가는 인원이 하루에만 뭐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궁금해하겠죠. 왜 300명이 넘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의 가짜 뉴스의 실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필터링 해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뜸 들어가서 저는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트리키하게, 좀 더 어떻게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들을 유인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을 면접에서 시켜보자면,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본 시체 중 가장 늙어 보이는 시체라고 모두가 말해주었으면 좋겠네. 자, 워렌 버핏은 장수가 자신의 꿈입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되게 유쾌하게 표현을 했죠. 가장 늙어 보이는 시체라고 표현을 했고,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떤 무기가 쓰일 것 같습니까? 4차 세계대전에 쓰일 무기는 압니다. 돌과 막대기죠.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금 2차까지 일어났는데 지구가 거의 멸망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문명이 다 파괴가 되고, 그래서 돌과 막대기로 싸우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인, 역설적인 어떤 표현들을 곁들였죠. 자, 조금 더 우리한테 친숙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한 말인데, 여기서 1cm 정도 되는 장벽이 뭐겠어요? 그 자막이죠. 북미인들이 자막 있는 영화를 보는 걸 좀 되게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보수적이고 어떤 자신의 문화가 좀 최고라고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태를 좀 꼬집으면서 자막을 통해 좀 더 식견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1cm 정도 되는 장벽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꽂히는 표현을 만들어냈죠. 자, 면접이나 자기소개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저의 별명은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은 왜 추격자지? 이러면서 좀 흥미를 갖겠죠. 매일 아침 루틴으로 학교 운동장을 뛰는 저의 모습을 바라본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이 추격자는 결국에는 수도권 러닝 동아리의 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오랜 러닝으로 다져진 체력과 동아리를 운영하며 배운 경청한 리더십으로 경쟁사를 끝까지 추격하는 추격자가 되겠습니다. 좀 재치 있죠. 그냥 단순한 어떤 표현보다 별명, 뭐 네이밍, 뭐 엣지, 뭐 이런 요소들을 좀 넣으면은 굉장히 좀 나란히 서 있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더 눈길이 가고 좀 더 궁금한 뭐 이런 지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인용도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라. 이상한 날에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했던 말입니다. 면접관이 생각을 하겠죠.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좀 뭔가 동떨어진 것 같은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것은 면접장에서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표현들을 현실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주변이 앞으로 계속 움직여서 최소한 숨이 차게 뛰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 상황. 그 붉은 여왕의 어떤 제국에는 계속 방이 앞으로 가죠. 그래서 계속 뛰어야지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의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통찰을 토대로 소설 속 이 상황이 곧 국내 화장품의 현실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론을 깔게 되면 굉장히 어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가 있겠죠.
자, 표현력을 높이는 장치들에는 개념 재정의, 인용, 비유, 역설, 통념, 반박 네 가지를 제가 어떻게 고안을 해봤는데 오늘은 개념 재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봉준호 감독이 자신의 업에 대해서 정의를 한 구절이에요. 감정이란 게 사실 복잡해서 즐겁고 기쁜데 남몰래 우울함이 엄습하기도 하고 장례식장에서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기도 하죠. 저는 이러한 어색한 조합, 뒤섞인 이미지를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온몸이 도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방점. 일상생활 중 제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마주하게 되면 충분히 거리를 두었다가 영화를 통해 빼내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봉준호 감독도 영화 감독인데 나는 영화를 찍는 게 내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자신의 어떤 통찰이 들어가 있죠. 그 흔히들 봉준호 감독이 삑사리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건데 좀 뭔가 이질적인 상황, 좀 뭔가 기묘한 상황들을 이미지를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빼내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런 게 개념 재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도 그 삼성의 어떤 회의 때 삼성이 계속 경영적으로 부진하니까 업의 개념을 재정의해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이걸 정의 내려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 통해서 개념을 재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 행위예요. 어떤 자신의 인사이트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이런 단순한 한 문장으로 굉장히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의 삑사리의 미학. 영화 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괴물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화염병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기생충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 아니라 약자와 약자의 대립을 보여주죠.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마더라는 작품에서는 고속버스가 관광지에 도착을 해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내리질 않고 그냥 고속버스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관광지에 내려서 그 관광지를 살펴보는 것보다 지금 현재가 더 즐겁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데 어떤 이런 이질적인 이미지를 영화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은 뽑아내고 있죠. 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심리학 전공자로서 금융업에 특히 가지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자, 충분히 물어봄직한 질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금융은 욕망과 능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결정으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융이란 게 욕망과 능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정으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굉장히 어떤 좀 좋은 표현이죠. 뭐 제가 쓰긴 했지만 욕망이란 거는 은행이란 것도 결국엔 투자 아니면 예금인데 자신이 어떤 가진 자산들이 증식하기를 바라면서 은행에 가잖아요. 근데 능력, 어떤 대출 상환 능력, 뭐 담보 능력, 뭐 어떤 가치 능력을 평가를 매겨서 대출 한도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정,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의 중개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리학의 다양한 연구법을 몸으로 익히면서 인간의 욕망을 개념화, 수치화하는 과정 전반에 관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망을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배운 연구 기법을 제가 몸담을 금융업에도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금융의 고도화된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자, 개념 재정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 그리고 꿈은 숨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에 신께서 공들여 그려놓은 신표인 것 같아요.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것이다. 달러구트와 꿈의 백화점, 뭐 이기주 이런 문학 작품에서 당연히 재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재정이라는 게 뭐 아까 좀 표현은 좀 되게 고차원적인 표현이지만 직선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밋밋한 표현보다는 직선적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담겨있게 표현을 하면은 더욱더 눈길을 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고는 20초의 영상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공학은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업은 고객들에게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선물해 일상에서의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보조하는 감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미에 대한 우리의 욕구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D의 역할이 트렌드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MD라면 트렌드를 단순히 팔로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발전시켜 볼게요. 우리가 흔히 표현의 어떤 임팩트를 더하기 위해서 역접을 많이 쓰죠. 그러나 근데 재정의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재정의와 역접이 만나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겠어요? 카피라이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 A는 B가 아니라 C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자, 정의를 내렸어요. 과학이다,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근데 어떠한 좀 자신의 어떤 견해와 맞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역접을 끌어와서 그 뒤에 정의 부분의 임팩트를 훨씬 더 강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팅 문구가 작성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표현이 되고 구전이 되어서 가장 유명한 어떤 이런 표현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자, 현대의 예뿐만 아니라 생존하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뛰어난 종도 아니다. 그것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아니다, 이다. 나의 기도는 각자가 그 이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써야 할 방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의 이성을 인도하려고 애써하는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아니라 이다. 만약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임무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넓은 바다를 동경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의 표현 중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들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재정의, 역접이 함께 사용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표현, 임팩트 있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런 역접과 개념 재정의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X가 아니라 A다. 빅데이터는 X가 아니라 Y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근로자의 소비자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주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포하는 뜻 자체는 별다를 게 없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어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호기심을 자아내죠. 2019년 AI 스피커 기가 지니에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건넨 말을 조사한 결과 사랑의 이 세 글자가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1985년 10만 명당 9명이 자살한 반면 현재 한국인의 연관 자살률은 10만 명당 36명이라고 합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올랐죠.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소통, 욕구는 결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조류 앞에서 따뜻한 제품을 출시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빅데이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자 욕구를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취향과 기호를 새롭게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과 수업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접했고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빅데이터 동아리의 다양한 케이스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실제 활용 부분에 있어서 경험들을 축적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사고를 잘 활용하여 카테고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용감한 MD가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도 무수한 소비자 데이터를 모아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를 발굴하는 것인데, 발굴도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러한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기호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를 마치겠고, 개념 재정의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그렇고 빅데이터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가진 직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좌우명에 관해서도 그렇고 재정의 문구가 어떤 타이트하고 단단한 재정의 문구가, 자신만의 재정의 문구가 이미 발견되어 있다면 자소서에도 그걸 쓸 수가 있고 면접에도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어떤 주관이 뚜렷하고 가치관이 뚜렷하고 참 단단한 사람이고 좀 자기 생각을 표현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거창한 것이 필요도 없어요. 뭐 1차원적인 것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창한 것도 좋고 자신만의 표현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노트에 뭐 기록을 하거나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그럼을 통해서 좀 표현력을 예전보다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